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까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잘 가는 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코스닥은 소외되는 시장 장세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오늘 하반기의 첫 거래일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지 시각 금요일에 PCE 지표 발표가 됐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 오늘은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첫 번째 거래일이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하반기를 맞이해서 IPO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반기 IPO 시장 생각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일정들이 앞두고 있는지 어떤 이슈를 좀 체크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하반기를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증권사별로 조금 찾아봤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위클리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앞으로 하반기를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시장 자체는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ABCD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A는 AI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AI 투자에 대한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도 있을 거고요. 메타도 있을 테고 아마존도 있을 텐데 각각 AI 반도체 경쟁에 현재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위치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두산 등은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강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A는 AI 반도체입니다. 그렇다면 BC는 어떤 걸까요? 바이오와 헬스케어입니다. 일단 이번 해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혹은 두 차례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수혜받는 업종들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삼성증권 측에서는 바이오와 헬스케어에 주목을 했는데요. 알테오젠과 APR을 가장 크게 선호를 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에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기대감 크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또 APR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 속에서 미국의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C와 D는 어떤 걸까요? 카와 디펜스입니다. 자동차와 방산인데 자동차와 방산의 경우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실적주입니다. 실적과 수주, 밸류에이션 매력이 모두 다 있는 업종이 자동차와 방산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사실상 밸류에이션은 좀 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 LIG 넥스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또 아주 특징적이었던 것은 삼성증권 측에서는 원래 최선호주로 현대차와 기아를 선택을 했었지만은 기아는 제외하고 다시 한번 현대오토에버를 추가적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권사는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현대차증권입니다. 현대차증권에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느슨한 시장에 분명히 긴장감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긴장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꼽았습니다. 7월은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라면서 주요 지표들이 혼재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리와 달러 상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방어 업종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 측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동차 쪽을 최선호 업종으로 꼽았고요. 이어서 보험, 조선, 바이오 그리고 디스플레이, 운송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좀 불안했을 때는 지금까지 보험과 자동차 업종이 시장 전체 수익률 대비해서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증권사에서 하반기의 최대 변수로 꼽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가실까요? 결국에는 7월부터 12월까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시장을 드라이브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대선을 승리하면은 석유 시추를 3배로 늘리고 전기차 판매 비율 의무화를 없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석유 시추와 전기차 판매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1차 토론회 이후로 사실상 트럼프가 좀 승리했다라는 여론이 사실상 몰리면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일제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과 전통 산업에 대해서 우호적이고요. 그리고 전통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와 석탄에 대해서도 특히나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보호무역을 계속해서 트럼프는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ESG와 친환경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현지 시각 금요일장에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수력 관련 기업들이 일제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IRA 등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바이든 관련주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ESG, 공공의료, 자유무역, 기업 비친화적, 그리고 친환경 쪽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공통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먼저 반중 스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이 뉴욕 증시에서도 중국 관련 기업들이 일제 급락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도 역시나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전력 기업들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하겠고요. 그리고 리쇼어링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공장들 그리고 반도체 공장들 계속해서 미국에서 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통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움직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실까요? 먼저 태양광 관련 기업들 지난주에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무려 10% 가깝게 퍼스트솔라 하락 흐름을 보였고요. 썬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 이상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른 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 관세 10%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페드 측에서 쉽사리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은 장중한 때에는 4.4%대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LG 경영연구원 측에서는 미 의회 구성이 중요하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원 측에서 민주당이 잡게 되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트럼프도 바꾸기 힘들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트럼프 압도적 승리로 평가되는 1차 TV 토론회였다라면서 민주당 최종 후보의 불확실성은 7월과 8월에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혜 업종은 하반기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결국에는 많은 증권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는 리쇼어링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인프라 관련주, 전력 쪽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렇다면 하반기 시장 안에서 IPO의 흐름은 어떨까요? 우선 상반기 IPO 성적은 좋았습니다. 한 문장으로 상반기 잘 보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상황인데요. 우선 경쟁률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610대 1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 공개 이후에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공모가 대비 시초가 평균을 내보니까 100%를 훌쩍 뛰어넘는 124.1%를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주가의 상승세도 상당히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6월 28일 기준까지 살펴봤을 때 평균 수익률 25.8%로 이 정도 성적이면 그 힘도 잘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측면에서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총 상반기에 59개의 기업들이 상장에 성공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수치를 확인을 해보면 역대 가장 사상 최고의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했던 IPO 해 중에 하나로 꼽히는 2021년과 같은 성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상반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하반기는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그 부분을 오늘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였던 상반기 IPO, 그 IPO를 강력하게 이끌었던 건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유독 상반기 IPO에 물량 확보 전략을 나선 건데요. 사실 이 기업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 손끝에 수익률이 좀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워낙
워낙 변동성 강하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크게 참여를 하고 빨리 빠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 주가상의 움직임으로 따라가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흐름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떤 전략으로 IPO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하반기 흐름 상반기만큼이나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보여집니다. 우선 4월부터 6월까지 예비 심사에 신청을 한 기업들은 50개가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대기업 우량 계열사들 IPO 추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그 대기업들의 힘이 더 크게 확인이 될 것이다라는 큰 기대감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6월, 7월 증시에 앞두고 있는 대어라고 불리우는 IPO 9개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업 게임사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IPO 시장에 좋은 성적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우선 오늘 공모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 공모가를 기준으로 내일부터 내일 모레까지 공모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추측으로 봐서는 4조 원 규모가 넘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어떻게 좀 성적을 받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시프트업뿐만 아니라 이 외에 8개의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부터 온라인 뱅킹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특수 변압기 관련된 신일 전기 역시나 공모주 청약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어떤 성적으로 어떻게 좀 IPO 시장에 힘차게 출발을 하게 될지 저희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도 참 기대가 됩니다. 하반기도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하고 그리고 괜찮은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7월 1일 월요일 시장 오후장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략은 어떠할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지금 오후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관망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까지 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서 관망세가 나오고 있고요. 관망세가 나온다는 것은 시장이 방향을 아직 못 잡았다는 거니까 현재 시장의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수만 놓고 본다면 오늘 2,800포인트 지금 현 시점에서 살짝 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부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조정을 거칠지는 결국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이런 부분이겠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던 이제 이벤트를 생각해 본다면은 뭐 미국 시장의 이제 PC 물가, 그다음에 뭐 대선 토론, 뭐 시카고 PMI 부분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FOMC 의사록 발표라든지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벤트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이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장에 속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좀 갈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수급을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업종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밸류체인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수급이 왜 쏠리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한 따라가는 것들에 대한 부담들이 좀 생기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뭐 저가 매수세로서 이제 2차 전지나 2차 전지 밸류체인으로 돈이 쏠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아직 시장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된 이후에 업종별로 종목 차별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정체돼 있을 때일수록 아예 저가에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수급이 쏠리는 자리에 있거나 이 양쪽에 따라서 시장의 좀 그 종목이 좀 차별화된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종목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뚜렷한 방향성이나 흐름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럴 때 실적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곧 시작이 되니까 그 부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차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실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숲입니다. 제가 숲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외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서 트래픽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그 트위치 코리아가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거기서 이제 과금을 많이 하던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이전해서 숲에서 이제 돈을 충분히 쓰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은 약간 이제 뭐 차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수급을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숲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의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동반 매수로 돌아서면서 수급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본다면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전 고점의 매물을 오늘까지 해서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고 전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주 많이 내려가 있거나 아주 많이 저가이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수급을 끌어올 수 있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숲 같은 경우에는 후자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매물 소화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원포인트 공략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숲 오늘의 공략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트래픽 증가 측면에서 수요도 좀 든든하게 보여지고 있고 수급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상승세 계속 이어가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차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께서 오늘 시장의 흐름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급 측면에서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수급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윤 앵커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상황입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우선주 올라와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바이오주를 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네 번째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반등 흐름이 크게 나오고 있는 LG엔솔도 다섯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매수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가장 첫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현대차도 파네요. 네 번째로는 H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S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던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대주전자재료를 가장 크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블시스터즈,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 제약 올라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또 급등 흐름이 나왔던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은 팝니다. 셀트리온 계열사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오스코텍, 다섯 번째로는 ABL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세 번째로는 재룡전기 올라와 있는데 지난주에는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 흐름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휴재,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인텍플렉스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가장 크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기관의 선택은 셀트리온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글로비스, 세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네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S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이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게 네이버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올라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기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실리콘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리콘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페트론, 세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네 번째로는 재룡전기, 다섯 번째로는 데브시스터즈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은 가장 많이 파는 재룡전기를 오늘 기관은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알테오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PSK홀딩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HPSP, 그리고 네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EM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7월 1일 월요일 시장 코스닥이 출범한 지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96년에 시가총액 7조 6천억 원으로 시작해서 벌써 2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건데요. 이렇게 코스닥의 생기를 맞이해서 상반기 코스닥의 흐름은 어땠는지, 하반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한 이야기 나눠주실 SK증권의 허선재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8주년이란 시간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흐르기도 했고 벌써 2024년 상반기 반이 지나간 상황인데 우선 저희가 오늘 코스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상반기 코스닥은 어땠는지, 상반기 중소형주 시장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상반기에는 중소형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난이도 높은 어려운 환경이 좀 지속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AI 시장 성장 그리고 밸류업 정책 등에 따라서 이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리면서 중소형주들은 좀 부진한 이런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 대형주와 그리고 주도 업종 안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면서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200에 속한 이 대형주가 YTD 6.4% 오르는 동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 하락한 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정말 상반기에 시장 대응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다. 우리 투자자분들 쉽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특히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더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에 비해서 대형주에 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좀 어떨까요? 하반기엔 좀 나아질까요? 우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가 9월 그쵸. 네. 연말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 상반기보다는 나아지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주와 주도주 쏠림 현상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수급이 몰려 있는 이 코스닥 쪽의 이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 중소형주 투자 전략을 조금 세워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주도 업종에 속한 중소형주에 주목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실한 이 단기적 실적이나 주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런 중소형주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정도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뭐 변동성 강력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이런 하반기 섹터 안에서는 어떤 업종, 종목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그 하반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7월부터 시작될 이 실적 시즌에 좀 면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실적 시즌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기존 주도 업종 내에서 이 옥석 가리기가 조금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주도 업종 이외에도 새로운 주도 업종이 좀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시장의 주도 업종이었던 반도체, 전력 설비, 조선, 식품, 화장품 등에 속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기대치가 좀 상당 부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는 실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올 수 있는 좀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상반기에 주가가 좀 양호하게 상승했지만 이제 하반기에 실적 성장이 좀 예상이 되는 조선, 디스플레이, 제약바이오, 의류, 헬스케어 등의 좀 다른 업종이 새로운 주도 업종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지금 기업들이 주가나 기대만큼이나 실적을 좀 뒷받침해줄 수 있을지 그 실적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강력한 힘을 보였던 반도체라던가 전력설비, 조선 화장품주들이 기대만큼 좋은 실적을 보이게 될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섹터가 등장하게 될지 그 여부도 이 실적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부분 7월 실적 시즌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섹터를 집중해야 하고 또 새로 떠오를 섹터들도 좀 찾아봐야겠지만 지금 연구원님께서 좀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떻게 되실까요? 크게 오늘 방송에서는 두 가지 정도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기존의 주도 업종이었던 화장품 업종에 속한 이제 아직은 인지도가 낮은 중소형주 한 개, 그리고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이 헬스케어 업종에 있는 종목 하나, 총 두 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상반기에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화장품 섹터 그 안에서 하나 잡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대세에서 조금은 소외되었던 의료기기 섹터 안에서 저희가 한 종목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우선 이제 의료기기 업체인 네. 오스테오닉이라는 종목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는 12년 설립, 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소재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저희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찢어졌을 때 신체에 삽입하는 이제 플레이트나 핀 이런 것들을 좀 제조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포인트는 동사의 이제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 뭐 30%에서 40% 정도 조정받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좀 고점 대비 빠졌을까를 살펴보면 이제 짐머라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의 향후로 동사가 이제 ODM 계약을 체결했는데 미국 FDA가 원래 작년 연말에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게 조금 지연된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FDA 인증 같은 경우는 빠르면 올해 3분기 한 8월 정도쯤이면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진 시점에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FDA 승인 자체가 굉장히 좀 강력한 주가 모멘텀이 될 거지만 이에 더불어서 FDA 승인 확보 이후 즉시 미국 수출이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좀 의미 있는 실적 성장까지 함께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스테오닉 사실 오늘 이미 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준비해 주신 다음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음 기업은 이제 MI텍이라고 하는 네. 마찬가지로 국내 의료기기 업체이고요. MI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식도나 담관, 내장 등 각종 이 몸 안의 장기가 좁아지지 않도록 체내에 삽입하는 비혈관 스텐트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참고로 비혈관 스텐트 같은 경우는 보통 암 환자나 이 비만 환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절반 이상 좀 빠진 상황인데요. 주가가 빠진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보스턴 사이언티픽과의 인수합병이 좀 무산이 된 영향이 있고 작년에 실적이 좀 빠진 영향,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악재들이 좀 모두 해소가 다 됐고 앞으로는 분기별로 좀 좋은 실적 보여주면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계단식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림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야기해 주신 인수합병 이슈는 올해 좀 해결된다라고 보시나요?
인수합병 이슈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작년에 딜이 깨졌고요. 네. 차선책으로 이제 인수하려던 업체가 동사의 지분 9.9%를 인수하면서 현재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MR텍 역시나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점 대비 50%가량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실적이 더 잘 뒷받침해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기대감과 함께 주가적인 매력 포인트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 코스닥의 생일을 맞이해서 상반기 코스닥의 상황 그리고 하반기 코스닥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연구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기업들 그리고 하반기의 흐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 다 마무리가 됐고 하반기 시작입니다. 상반기부터는 사실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미국의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한 차례 금리 인하는 사실상 거의 확실한 수준인데 그렇다면은 두 차례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좀 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반기에 좀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이슈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에디터님 오시면은 이제 진짜 한 주 시작이구나. 아, 그렇죠. 네, 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쪽에 좀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하반기에 첫 거래가 시작되죠. 우리나라는 먼저 일단 오늘 먼저 시작이 됐고요. 네. 오늘 밤에 뉴욕 증시에서 또 뉴욕 증시가 하반기 거래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상반기 증시를 조금 되돌아보면 한국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연초 대비 5.4% 오르면서 2.8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도 2.800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증시가 글로벌 대비 많이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15% 넘게 올랐거든요. 나스닥은 20% 가까이 상승했고 다우지수도 3% 이상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도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다소 부진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상반기 특징을 보면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열풍이 증시에서 테마를 형성했고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AI 관련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이 됐습니다.
물론 연초에 연내 두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해서 최근에는 한 차례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좀 기대가 좀 식은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인데 그럼 도대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번이나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에서 고려하는 두 가지가 크게 물가 그리고 고용입니다. 이번 주에 고용 관련 지표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하는데요. 특히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3.5일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S&P 500이 15%, 나스닥이 20% 가깝게 상승했다라는 게 이렇게 문득 들으니까 굉장히 새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월요일 시장에는 오늘 시장이죠. 어떤 것들 좀 주목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밤 미국에서는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발표하는 6월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죠. 구매 관리자 지수는 기업의 구매 관리자들한테 경제가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답을 모아서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지표입니다. 구매 관리자들은 자재 수요와 공급 상황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PMI가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시카고 PMI 결과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6월 시카고 PMI는 47.4로 전월보다 12포인트 급등했거든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이자 시장 예상치인 40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방의 제조업 활동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전월 대비 대폭 확장됐다는 의미여서 경기가 이렇게 좋으면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생긴 겁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PMI가 어떻게 나올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약간 꺾여야지 이제 시장에서는 드디어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나올 텐데 오늘 만약에 6월 제조업 PMI 지표가 너무 좀 강하게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좀 긴장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밤에 어떠한 지표가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은 이렇게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에는 어떠한 지표가 나오는지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전해주시죠. 네, 미국에서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여러 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화요일에 5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둔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초과 수요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관련 지표 추이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연준 통화 정책에는 물가랑 고용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됐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르면서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PCE 발표 직후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굿뉴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세와 소비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는 걸 보면 통화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거든요. 다만 데일리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말하기 이르다고 한 것은 다른 지표, 그러니까 고용 지표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만약 노동시장이 급속하게 둔화될 경우에 연준이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나오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앞서 4월에는 구인 건수가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5월에도 이어졌을지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화요일 밤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유럽 중앙은행 토론회에 참석하는 일정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열리는데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 이런 주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 이번 주 시장은 좀 바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물가 지표도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졸츠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고용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지표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 이렇게 하겠지,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계속 그러한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목요일이 아무래도 휴장이겠죠. 그죠? 네. 수요일 전날이어서 좀
뭐 한가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수요일에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목요일인 7월 4일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발표되는 지표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막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지표가 어떻게 증시에 작용을 할지 그것도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독립기념일은 미국 최대 축제 같은 날이어서 하루 전인 수요일에도 증시가 오전장만 열린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제 지표로는 6월 ADP 고용 보고서, 6월 챌린저 감원 보고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3건의 고용 관련 지표가 발표됩니다. 연준이 눈여겨보고 있는 고용 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ISM이 발표하는 비제조업 PMI도 발표됩니다. 월요일에 발표되는 제조업 PMI에 이어서 비제조업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6월 FOMC 의사록이 이날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달에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가 공개되는 겁니다. 그 당시 발표된 점도표 기억하실 텐데요.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FOMC 결과 직전에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된 걸로 나왔는데 점도표에는 이게 미처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위원들이 CPI에 대한 얘기는 FOMC에서 나눴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위원들의 코멘트에서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그런 스탠스가 포착이 된다면 증시에는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까지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당장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 에디터님이 좀 전해주신 바에 따르면은 수요일 시장은 오전장만 열리고 목요일에 발표돼야 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미국 증시가 휴장이 되고 또 미국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이 전체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또 보니까는 경험상 사실 이렇게 휴장이 있는 날에는 애널리스트들도 리포트를 잘 안 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지표 그런 거를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지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증시가 이렇게 단축 거래에 들어가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수요일장이 오전장만 열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달에 있었던 FOMC가 시작되기 전에 30분 전쯤에 약간 좀 둔화된 CPI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사실 FOMC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은 FOMC 의사록에서는 그런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 장신의 휴장이고 네. 금요일로 가볼까요? 네, 미국에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가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네.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되는데요. 이번 주 고용 관련 지표가 많이 나오지만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그렇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인지 이걸 놓고 지금 그 고용 지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앞서 발표된 5월 실업률을 보면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6월 실업률도 4%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실업자가 많이 늘었다는 거고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거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9만 5천 명가량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금요일에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지표가 나오고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가 수요일은 오전장만 열리고 목요일은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꽤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말씀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네. 이 부분이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증시에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일 텐데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 시작이 됩니다. 올해 그러니까 AI, 반도체 이런 쪽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잘 나와줬고 또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실적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매출이랑 순이익이 다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에는 크게 호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공개된 올해 실적 전망치가 시장 예상만큼 딱 그만큼밖에 안 나온 게 한 요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워낙 높아진 상태여서 이게 웬만한 실적이나 그런 전망치를 갖고는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있었고요. 네. 아무튼 마이크론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풍향계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라 매출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한 D램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수익성도 좋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FN 가이드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는 8조 2,055억 원입니다. 지난해 2분기에 6,685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1,127%나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이어서 사업 부분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DS 부문의 메모리 부문 영업이익만 5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사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도 그랬고 EPS도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약간 미스가 났습니다. 시장에서는 80억 달러의 매출을 그래도 달성을 하겠지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보다도 낮은 가이던스를 내놓았고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오던 AI 반도체 쪽으로 약간 좀 미끄러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물론 잠정 실적을 발표할 때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만은 일단은 뭐 기저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 부분을 좀 뚜껑이 열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네, 그렇죠. 요거는 사실 또 이제 기자분들의 이야기나 뭐 생각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원래 대선은 증시의 호재가 되는 재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이 지금 네.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일단 당장의 분위기는 불확성이 커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첫 TV 토론 이후 불확실성이 더 커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답변도 좀 어눌하게 더듬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고령 리스크가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미국 언론들도 민주당의 후보 교체 가능성이라든지 그렇다면 대타로 거론되는 후보들은 누군지 이런 걸 분석하는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증시의 악재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권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요.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유로화라든지 파운드, 엔화 약세가 그런 기조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대통령 후보들의 이제 1차 토론회가 열렸는데 사실 여기서 좀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론 쪽은 일단 트럼프 쪽으로 좀 기운 상황인데 보니까는 고령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실제로 뭐 바이든 대통령이 감기에 걸렸다고 하고 네. 그래서 약간 미국 국민들은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에 따라서 바이든 관련주가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일제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의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네.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프랑스 총선이 있었죠. 극우 정당이 33%를 차지해서 1위를 했고요. 좌파 연합이 28%, 그리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속해 있는 범여권은 20%에 그쳤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대통령직 사임은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입장이지만 동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추진 중인 개혁안이 무산되거나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 네.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이 되고요. 또 외환 시장에서도 환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외환시장도 역시나 봐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전해주셨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좀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사실 그러한 선례가 없다. 그리고 토론회 단순히 1차 토론회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뭐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1차 토론회 이후로 뭐 후보가 바뀐 적은 없었다. 네, 그렇죠.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 네. 워낙 오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업계에. 그렇다면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글쎄요, 뭐 고령 리스크가 부각이 된 건 사실이고, 네. 사실 고령 리스크라는 게 원래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쭉 따라다니던 그런 이슈였죠. 그죠. 근데 이번에 또 뭐 그걸 해명을 한다는 게 오후 4시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뭐 업무를 한다. 뭐 그게 또 근데 그게 보니까 그렇죠. 또 리스크가 맞습니다. 됐더라고요. 예, 더 아침 큰 리스크가 됐고요. 9시부터 4시까지만 뭐 테러리스트들이 일을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아무튼 트럼프와의 그런 토론에서 네. 굉장히 그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후보 교체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선례가 없기도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도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결정을 할 그 변수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여사, 네. 그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죠? 여사가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분도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에게 그런 사퇴를 권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냥 계속해서 이제 갈 수밖에 그렇죠. 없을까요?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데 2차, 3차 토론회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게 사실 한국 증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리스크로 좀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역이용하셔가지고 정책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공통적으로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집행되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2019년 그리고 2023년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서 특히나 반도체 무역과 관련해서 좀 위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간 2024년을 맞이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2019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수출 규제를 내렸습니다. 이 3개 품목 안에서는 불화수소 그리고 불화폴리이미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가 들어있었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일본에 다소 좀 높게 의존을 하던 바로 그 품목들에 대한 수출 규제가 내려진 겁니다. 좀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었는데 3년 7개월을 잘 보내고 2023년에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수출 규제가 의미하는 것은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점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당장 이 3개의 핵심 품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3가지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화수소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고 살펴보니까 우선 수입 현황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2019년에 32%가량을 일본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그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단연 일본에서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자 중국에 대한 비율을 힘을 더 높였고요. 대만 안에서도 조금 더 의존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과 대만, 일본 수입 구조를 조금 더 다변화했다 하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이 수입 규제가 해제가 된 이후 2024년 올해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이 중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일본이 46.3 그리고 중국이 30.6%로 그 구조가 조금 더 안정화되었다라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2022년, 2023년에 우리가 수입 규제를 받고 있을 때는 80%, 60% 한 국가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히려 더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해제된 이후 지금은 이렇게 46%, 30%, 20%라는 어찌 보면 좀 분위기가 좋은 그 비중이 좀 좋아졌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화수도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꼭 필요한 부품인데 이렇게 구조가 좀 바뀌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가 보낸 3년 7개월간 그 영향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방금 도표에서 확인을 해봤다시피 일본과 중국, 대만 그 3국의 수입 의존도가 좀 분산된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어찌 보면 그 분산도가 낮은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상황으로 잘 바뀐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살펴보면 국내에서도 한번 이 일을 해결을 해야 한다. 반도체 업계에 대한 공급망이 좀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수입해 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 수입에 대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이때 떠오른 거죠. 그래서 해외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좀 낮췄습니다. 국가 정부 측면에서도 그렇고 각 기업들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 국내에서 공급망을 좀 안정시킨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전체 수입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36%가 감소한 겁니다. 2023년에 수입 규제가 해제가 됐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우리가 공급망을 안정하게 이 국내에서 잘 만들어서 수입량을 감소시킬 수 있던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 어떤 기업들을 좀 집중해 보면 좋을지 우선 이 국가들의 노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제가 된 지 1년 후인 2020년부터 우리 국내 공급망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그 설비를 완공을 먼저 시켰습니다. 이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를 잘 평가하기 위해 그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설비를 완공을 했고 그 설비 내용 구축뿐만 아니라 이 R&D 측면 안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확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지원 그리고 이러한 설비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겠다 하는 최근 정부의 지원 계획도 공개가 되었는데 차세대 첨단 반도체 기술센터 ASTC를 구축을 해서 앞으로는 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좀 강력하게 비춰졌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의지를 확인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성장을 했을까요? 그 기업들의 내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기업들, 그 액화수소 관련된 플랜트 자체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지금 눈에 띄고 있고 그리고 핵심 원료자
자체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내에서도 국내 불화수소 관련해서 기술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점이 먼저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냈던 3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 기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플랜트를 제조하는 기업인 SK E&E 그리고 효성, GS건설 같은 기업들을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핵심 원료단의 기업들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 둘이서 좀 오붓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고려아연입니다. 정말 이 기업이 오늘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느낌인데 보니까 1%의 하락세 5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이 기업은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붙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전까지는 이제 오르는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좀 떨어졌을 때 좀 사야 되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고려아연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원주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려아연은 가장 큰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뭐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주목을 좀 덜 받았던 경향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 뭐 기금속 쪽에서의 그 가격에 대한 성장성이나 안정세가 생각보다는 좀 변동폭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고려아연도 다른 대장주에 비해서는 주가에 대한 주목을 좀 덜 받은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봤을 때 지금 다른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원자재 관련주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아연 쪽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 쪽에서의 정상화가 좀 늦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아연에 대한 하락세가 다른 금속들, 그러니까 자원에 대비해서는 이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덜 나오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고려아연이 6월 중순부터 주가 좀 오른 후에 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는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금과 아연 쪽에서의 가격에 대한 변동성에 의한 실적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있지만 다른 자원 관련주들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절대적인 의존도가 아니라 이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려아연의 관련 자회사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이 해외 쪽에서의 자원에 대한 이 광산에 대한 투자 이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캐골 쪽에서의 자회사들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이쪽에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적자폭이 좀 컸었거든요. 네. 호재 SMC나 아니면은 이쪽에서의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었고 근데 하지만은 올해 상반기부터는 이 호주 쪽에서의 이 승인에 대한 이 광산 캐롤에 대한 승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에 대한 적자폭은 축소되면서 고려아연의 실적 전체적으로 이 성장성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업에 대한 가치의 부분은 저는 다른 이 자원 광물 쪽 회사보다는 훼손력이 덜할 거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자회사들의 이 적자폭이 축소가 된다고 한다면 고려아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가 더 오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이 매수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고려아연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은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지금은 좀 쉬어가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사실 잡아야 될 텐데 거기 대표적인 기업이 고려아연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고려아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 2022년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3천억 원대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해에 자사주 매입도 했고요.
그죠? 네. 그때 이후로 약간 주가는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완전 가파른 상승세는 아니었는데 주가 상승 탄력은 어느 정도로 업사이드를 보고 계신지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60만 원대 이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광물 가격이 그러면은 우호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 우선은 이제 미국 쪽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금속 가격 같은 경우가 우상향하는 추세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금이나 은 네, 이쪽은 일반 광물이 아니고 그죠. 귀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귀금속이랑 일반 자원이랑은 다르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반 자원 같은 경우는 산업에 대한 특수성상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 귀금속 같은 경우는 경기와 굉장히 민감하게 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우선 경기가 좋았을 때 뭐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부분을 따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좋았을 때 소비가 늘게 되면은 금과 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지금은 뭐 중국 경기의 반등으로 본다고 했을 때 금과 은 가격은 오른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파르게 다른 자원처럼 떨어진다라고 지금 가정을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도 이 어떤 금과 은에 대한 가격에 대한 추이를 본다고 했을 때 목표 주가를 증권사들이 60만 원이었지만 최근에 나올 레포트는 67만 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와, 네.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고려아연에 대한 지금 현재 가격은 저평가 구간은 30% 이상 증권사들이 생각하는 목표 주가보다 괴리율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만 보자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약 30%의 업사이드를 증권가에서는 평균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고려아연 하면은 금과 은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또 업계 뭐 전문가분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해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금 가격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쉬어가고 있는 고려아연 주목해보자. 라는 의견을 이정우 차장님께서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인데 오늘 시장에서 5% 이상의 상승세 15만 원대를 오늘 돌파를 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2차 전지의 그 소재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전방 전기차 산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매크로 지표가 좀 받쳐주지 않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대주 전자재료의 이 소재 쪽에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은 2차 전지 소재 쪽도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슬림화하는 전략으로 본다면 저는 SKC 아니면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좀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SKC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유리기판이라는 화학 그 산업 특성상의 그런 좀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저 대주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그 음극재나 이 도전재에 대한 그동안의 업력으로 봤고 그리고 증권사들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내놓은 걸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슬램화했을 때는 대주 전자재료가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2차 전지 말씀드렸듯이 소재 쪽에서의 이 종목들을 들어가느니 차라리 반도체 장비 소재 쪽 들어가냐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 시청자분들이나 어떤 투자자분들께서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해 아직까지 미련이 계속 있거든요. 미련 때문에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물어보세요. 어떻게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포트폴리오의 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를 사실 지금은 인기 업종은 아니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 일부를 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찬성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찬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뭐 아니면 도 경향은 좀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뭐 작년,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 봤을 때 작년 중반부터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도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2차전지 소재주들의 반등은 작년 연말부터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왔을 때 반등이 안 한 상태에서 올해 하반기 때 반등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이게 결론은 늦어지는 그러네요. 경향이 좀 있는 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에 들어가는 부분을 섹터 자체를 굉장히 신중히 하게 되고 하지만은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의 이 산업 자체가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뭐 성장주에 대한 대표적인 실적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런 섹터이라서 이 종목들에 대한 슬림화가 계속 진행을 하고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은 담아야 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담는 것보다는 전방 산업이 1차적으로는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주전자재료는 지금은 뭐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 나온 날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오늘 급등 나왔으니까 이제 들어가자라는 것보다도 2차 전지 소재주들이 하반기 때의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굉장히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대주전자 재료가 양극재가 아니라 음극재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부분은 계속 분기마다 지금 최대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 뭐 양극재 쪽을 뭐 양극재는 음극재 다 하는 게 이제 포스코 퓨체엠이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은 지금은 계속 슬리마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네. 음극재 쪽에서 집중을 하면은 대주전자 재료 여기에 이제 도전체에 대한 그런 가능성까지 있을 때는 대주전자 재료가 좀 지금 가장 오늘 올라간다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오늘 오르니까 한번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해하시는 게 느껴지십니다. 뭐 아무래도 2차 전지 쪽, 전기차 쪽은 워낙 아직은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이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넣는 때까지는 약간의 좀 관망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진짜 오늘 이성우 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코리아 서키트. 네. 한숨을 쉬시네요. 네. 코리아 서키트 네. 같은 경우가 지금 우선 CXL 쪽에서의 또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코리아 서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삼성전자와의 업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PCB 업체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CXL을 얘기하지만 저는 삼성전자 관련주로서 코리아 서키트가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 CXL 사업에 대한 부분은 결론은 그거 같아요.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의 어떤 그 성능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쪽에서의 먼저 HBM에 대한 선점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XL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사업에 진출하는 선점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금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관련주로서 그 관계가 깊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가 오늘 좀 부각이 좀 되고 뭐 지난주부터 좀 부각이 됐던 상황인데 코리아 서키트가 좀 관심이 더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목표 주가를 보기에는 이제 작년에 어떤 그 적자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네. 딱히 정하는 건 부분이 그 약간은 좀 그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좀 시작인 것 같아요. 코리아 서키트는. 왜냐하면 코리아 서키트가 PCB 쪽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어떤 전자기기 쪽에서 반도체는 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PCB 쪽은 이 그 혈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HBM이 여러 가 나왔을 때 반도체 제조 또 장비 업체들만 부각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PCB나 기판 이쪽에서의 수요 부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PCB 쪽에서의 업력이 꽤 된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적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은 이 반도체 쪽에서의 그 AI, 어떤 고성능 반도체 쪽에서의 소외된 섹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면은 뭐 코리아 서킷에 대한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 PCB 쪽에서의 이 어떤 유동성이나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그래도 지금 다른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주전자재료처럼 조금씩 매수를 해서 지켜보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킷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성 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세 가지 기업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기업들 많은데요. 그렇다면 또 주목할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상반기에 화장품이 정말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렇게 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 때마다 함께 비교가 되는 섹터가 바로 이 의류 관련된 섹터입니다. 사실 화장품에 비해서 주가상의 흐름이 그리 좋지 않아서 하반기 전망은 어떠할지 지금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부진했던 주가만큼이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라는 좀 전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의류 시장은 내수 시장 안에 국한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많이 수입하고 수출을 좀 덜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의류 수입 161달러 그리고 수출은 26달러로 이 수출 대비 수입이 5배나 높은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주가상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의류 기업의 특성은 어떻게 될지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류 브랜드의 특징, 좀 부정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좀 부분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미 글로벌 브랜드들이 워낙 탄탄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해외 사업을 확장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의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서구권 브랜드를 라이센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라이센싱을 해서 서구권으로 나가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화권 진출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국내 좀 소비자층의 특징을 확인을 해보면 수입 브랜드를 선호하는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내수 소비자의 수요 확보도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주가도 그렇고 하반기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에서 의류 섹터가 더 힘을 내기 위해서는 K패션 해외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K패션의 인기가 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최근에 구찌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수교에서도 루이비통 패션쇼가 열리면서 이 K컬처의 시작이 좀 이젠 출발한 게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K컬처 웨이브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일본에서는 확실히 열풍이 시작된 듯합니다. 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목하고 있는 건데 10대부터 50대까지 패션을 가장 많이 참고하는 나라 1위에 한국이 꼽혔습니다. 특히나 10대는 75%의 선호도를 한국에 쏘아줬고요. 20대는 59%, 10대에서 20대 어찌 보면 잠재적인 소비자층이 강력한 10대에서 20대가 50% 넘는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 셀럽들까지 주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화장품만큼이나 패션도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야 할까요? 해외 시장의 확대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실적 안정성이 탄탄한 기업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과는 다르게 ODM이나 OEM 기업이 아니라 브랜드를 자체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해외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망이 넓은 기업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에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진 의류주들 한섬이라던가 F&F와 같은 기업들 앞으로 어떻게 실적을 다져갈 수 있을지 주가의 상승세 의류 섹터와 함께 힘을 낼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류 쪽은 최근에 소비 지표가 좀 잘 안 나오면서 특히나 좀 우려감이 많은 상황입니다. ODM 업체들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주가 흘러가는지 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쪽 계속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하반기에도 결국에는 집중되는 것은 AI 반도체, AI 데이터 쪽인데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법제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이델리 TV가 공식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 포럼이 창립 총회를 열고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세계 각국이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AI 시대 한국의 입지를 확립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국회 AI 포럼은 여야를 초월해 AI 기술 발전과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의원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 책임 의원을 맡았습니다. 초당적인 AI 연구단체가 만들어진 건 AI 산업의 헌법 역할을 할 AI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이 AI 산업 경쟁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저는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담아갈 수 있는 아주 출발 시간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관련 AI 단체들은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것들과 지금 AI 포럼이 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AI 관련 기업 혹은 단체, 협회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국회 차원에서 AI 포럼이라는 AI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포럼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그 국회 도서관의 아주 전문적인 뒷받침 또 도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생성형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면서 결국 데이터 양의 경쟁으로 이는 자본화의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산업계를 대표해서 국가와 국회에서 도와줄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AI는 각 기업들의 경쟁이었습니다. 챗GPT 나온 이후로부터는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한 팀이 되어서 사실은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거의 벌어지고 있어요. 캐나다처럼 대규모로 뭔가 AI를 잘 만들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좀 어떤 상태인가요? 절대액수 비교를 하면 좀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 결국은 AI 전략 거버넌스, 국가의 AI 전략 거버넌스가 제대로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경쟁을 하는, 전쟁을 하는 장수는 기업이 하더라도 전반적인 방향성을 잡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부처마다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최근에 AI가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든 항상 사라지는 일자리가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인공지능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직업과 가업을 분리를 해서 직업이 대체되는 게 아니고 그 직업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일부를 자동화를 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거고요. AI 규제 그리고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일단 기본 철학은 지능법이어야 합니다. 거의 무한 경쟁을 치닫고 있는데 그 자체가 규제를 위한 법이 되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법을 만들면 시행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규제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100m 달리기에 치고 나가도 부족할 판에 발목 끈 걸고 이렇게 있을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AI 관련 안전성,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도 나오고 법안도 나오고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표준화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유리한 게임의 룰을 집어넣고 우리의 성장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국회 AI 포럼은 앞으로 매달 이 같은 목소리를 모아 AI 기본법 등 다양한 입법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AI는 그 챗 GPT로 대표되는 그 생성형 AI 이전과 이후가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21대 국회에서의 AI 법과 관련된 논의들은 생성형 AI 이전에 제출됐던 법안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22대 국회에는 빨리 좀 보완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AI 법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저랑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도 공동 법안을 발의를 하자. 그래서 많은 이제 양 사무실에서 협의를 하면서 제대로 된 법안을 공동으로 해서 법안을 대표로 발의하려고 합니다.
AI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어떤 것들을 도출하시고자 하는지 또 궁금합니다. AI 산업과 기술을 또 진흥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고 뿐만 아니라 AI가 우리에게 주는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고민하면서 기술 발전과 또 AI 적용에 있어서의 안전성 이 두 가지를 함께 찾아 나가는 그런 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 기본법이 있을 테고 또 산업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 또 그 이외에는 각계 분야의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 그 윤리 부분을 어떻게 교재 윤리를 잘 엮어갈 건가. 너무 교재를 많이 해도 발전을 못하고 또 그 교재를 그냥 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한 게 있잖아요. 글로벌 AI 시대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거대 생성 AI 같은 경우는 생성 AI 기술 확보, 그 밑에 있는 뭐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산업 생태계까지 만들어진다는 아직까지는 한 미, 중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어떻게든 노력을 해가지고 3위까지를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저는 항상 설명드리는 게 마라톤에 이제 1, 2km 뛴 거예요. 42km 중에.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정부 국회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 원팀 코리아, AI팀 코리아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 못하면 3위가 아니라 30위, 300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껏 기업들이 끌어간 AI 산업.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데일리 TV 문다입니다. 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좀 터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코스닥도 동반 상승해주는 모습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들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현물보다는 선물 쪽의 중심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졌고요. 최근 상승을 했던 전력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업종의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이제 2,8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등락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번 주에는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그 제조업 발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좀 관망세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오션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 조선소 필리조선에 대한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졌었고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통해서 3천억 규모의 지금 현금을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M&A 가능성도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요. LNG선이라든가 VLCC 8척의 2조 원 규모 실적 수주 발표가 있음으로써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 최근 차익 실현 매물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순환매격으로 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하나오션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한해운에 이어서 이번에도 한화오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1일 월요일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의 첫 거래일인 만큼 그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될지, 그 시작이 또 방향성을 알려주는 만큼 그 부분에 관심이 쏠려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양시장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지수 체크를 해보면요. 0.11% 상승하면서 2,800선 터치를 해줬습니다. 2,800선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지 내일 시장 안에
안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오늘 코스닥 시장 출범한 지 28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망이 좀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0.79% 상승하며 847선 지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수급 동향은 어떠할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상승세가 보여졌습니다. 각각 431억 원, 344억 원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 오늘로서 이거래일째 좀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덜어냈습니다. 지난주 시장 안에서 4거래일째 계속해서 매물을 좀 담아내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매도세 전환을 했습니다. 935억 원의 순매도세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떠할지 코스닥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로 지수의 상방 압력 좀 이끌어줬습니다. 각각 73억 원, 1,667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였는데 외국인 투자자 이거래일째 담아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오늘 덜어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만 980억 원의 순매도세가 확인이 되었는데 지난 금요일 이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물이 출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 덜어내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방 압력을 가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반기의 첫 번째 거래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지난주에 꽤나 시장을 좀 긴장시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나왔던 PCE 지표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다려왔고요. 시장에 거의 부합하는 지표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는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업종들 중심으로 거래 대금 실렸고 그만큼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또 지금까지 크게 올랐던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땠을지 먼저 마켓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 비만 당뇨 쪽으로 8%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AI 의료 쪽으로는 2.8%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쪽 4.3%, 유전자 진단 키트 쪽이 3.5%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고 CXL 쪽이 오늘 시장에서 6.3% 이상의 상승세, SSD 쪽이 오늘 2.8%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역시나 2차 전지 쪽이 강했고요. 바이오도 꽤나 강한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운수 쪽도 강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지 지수 마감 상황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확실히 강했습니다. 2차 전지 쪽이 강하게 탄력을 받았고 바이오 쪽이 아주 강력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좀 꽤나 오래 쉬어갔던 업종이기도 한데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그 상승 체감은 더 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코스닥은 847선 그리고 코스피는 0.2% 강보합권 2,800선 다시 탈환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시를 기점으로 2,800선 위로 완전히 안착이 되면서 2,805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LG엔솔이 6% 이상의 급등세 34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내에서도 오늘 전기차 쪽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삼성 바로직스 4.4%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지난 6월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입니다. 오늘 확실히 약간의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이 5% 이상의 강세 흐름 오늘 시장에서 18만 4,1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오늘 시장 거래 대금 크게 실렸고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시장에서 2%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37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HLB 오늘 다시 한번 저점 매수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7% 이상 급등세 62,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엔캠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을 봤을 때는 주간 기준으로 하락 흐름을 보였던 게 HLB과 엔캠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엔캠의 경우에는 7% 이상 급등하면서 241,500원대까지 올라간 흐름 확인할 수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서 사실 오늘 코스닥의 지수 자체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은 3% 이상의 급등세 오늘 시장에서 188,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다 잘 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5% 가깝게 급등하면서 93,0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삼천당 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5% 가깝게 급등세, 클래시스도 2.3%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7월 1일 월요일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태양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님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7월 첫 시작 어떻게 하려나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니저님, 내일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지수가 네. 상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조정을 많이 6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지금은 좀 물려도 좀 해봐야 되는 매수를 좀 가담해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7월 5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반도체의 어떤 방향성을 나올지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아쉬운 실적이 나오더라도 큰 데미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반도체 섹터 오늘 움직임을 보면은 좀 차별화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 강했던 HBM 쪽은 숫자로 좀 증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오늘 강했던 엑시콘, 오킨스 전자, 네오셈 같은 CXL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쪽이 조금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온다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강했던 K푸드, 화장품, 미용기기 이쪽이 수출입 데이터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면은 16%, 화장품은 미국향 33%, 그리고 가정용 미용기기는 123%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긍정적으로 해소를 시켜주는 부분이지만 위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화장품 쪽은 한국 화장품 제조 쪽이 ODM 관련으로 좀 잘 가져왔기 때문에 신고가를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ODM 관련된 화장품주는 좀 볼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를 보면 우리가 ETF를 보면서 방향성을 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 헬스케어가 워낙 강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비중이 바이오가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조금 시사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 관점에서도 바이오 쪽을 좀 유심히 보는 게 투자 전략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7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그중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이슈가 이번 주 목요일 다가오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주가 상황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하더라도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좋다라고 한다면 오늘 보였던 반도체주 전반적인 상승세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더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확인되어서요. 이러한 추세로 실적까지 더해서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처음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게 됐는데 네. 전문가님은 이제 내일 시장 전략 어떻게 삼아봐라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당분간은 적어도 이번 주 이제 구간 동안에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800선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안착 시도가 이번 주 내에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첫날인데 그래도 오늘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줬었거든요. 지난달 수출이 전년보다 5.1% 증가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고 그로 인한 투심이 오늘 코스피 시장의 가치 합이 넘어가게 되면서 양지수 모두 다 강보합권을 유지해줄 수 있었던 건 역시나 데이터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나 효자 수출 품목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계속해서 좀 바라보시면서 수급이 계속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같이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수출 쪽에서 지금 데이터가 잘 나와주고 있는 섹터가 화장품 섹터거든요. 화장품 섹터도 6월 이제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2%대 정도 증가가 됐는데 1조 700억 원 정도 가량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제 수출주들 위주의 움직임이 7월 달까지는 좀 계속 이어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고점으로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로 이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3분기에 피크아웃을 또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출 업종 내에서도 그런 이제 관련 섹터들이 좀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지난 5월, 6월 달 동안 올랐었던 화장품이라든지 푸드 쪽 관련 기업들 7, 8월 달 구간 내에서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팔면서 가셔야 될 때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왜 계속해서 수출 쪽으로 수급이 가는지, 또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섹터 강세 움직임 나왔잖아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또 주요 통화국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외환이 좀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역시 지금 이제 1,400원대 이제 부근에서 우리나라 지금 환율도 움직임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게 이제 지난달부터 유럽 ECB 쪽에서 금리 인하를 먼저 좀 단행한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키 맞추기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규로 들어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매도 타이밍을 좀 잘 잡아나가는 시기로 활용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의 방향성은 그래도 지금 현재 견고하게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고 가신다면 투자 방향성 잡기 나쁘지 않은 장세 7, 8월 달 잘하면 썸머랠리까지도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장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대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기다리던 2,800선 안착을 했는데 이를 유지를 해줄 수 있을지 그 안착의 흐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썸머랠리의 가능성까지 담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럴 때 정말 좋은 종목 옥석 가리기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출 데이터도 확인을 해야 하고 실적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공략주로 살아보면 좋을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매니저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저는 한국가스공사 준비했는데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그러게요. 지금 조정을 좀 네. 받았어요. 한 20% 정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주식을 격언 중에 하나가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좀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가 꿈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주식으로 시세를 좀 반영을 잘 해준 모습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는데요. 산육의 꿈이라는 측면에서 재료 가치가 좀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센티가 조금 강하긴 하지만 대중의 쏠림이 나타나기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정 모멘텀이 있습니다. 7월 달에 첫 시추 위치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계속돼서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 뉴스가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1차적인 모멘텀이고요. 또 2024년 12월에 40일간 시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26년까지 5번의 시추 계획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 계속 이벤트 드리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매장량이 140억 배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총 5배에 추정되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크기와 신선함이 아주 독보적이다. 연말까지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이거 모멘텀만 생각하면 좀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좀 봤을 때 보니까 PBR이 저 PBR이에요. 한국가스공사가. 근데 과거에 모잠비크 가스전 시추를 했을 때 당시에는 PBR이 0.8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0.5배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로 본다면 모멘텀 플레이가 나올 경우에 0.8배까지도 포텐셜이 좀 있다,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2024년 매출액 같은 경우 27조 원, 영업이익은 2.2조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전통적으로 배당 주식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한국가스공사도 배당을 할 때 되면은 조금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스 요금 인상 이슈 때문에 살짝 눌림이 조금 오늘 나온 것 같은데 오늘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57,000원, 손절가는 43,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워낙 강력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조정을 보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이벤트는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실적 전망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가님께서는 대한항공 잡아주셨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전략으로 보고 계실까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사실 대한항공은 제가 모니터링을 계속 좀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데이터와 실적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기대되는 기업 중에서 미리 일찌감치 좀 선점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대한항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포인트는 3가지 정도만 짧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제 여객 부분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화물 수요도 지금 견조한 편이에요. 거기에다가 현재 운임 비용이 10원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작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분기 매출 숫자로 봤을 때는 화물 매출이 한 860억 정도가 증가될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항공유 가격도 최근에 107달러에서 90달러까지 하락한 부분들도 항공 쪽 섹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대한항공 쪽에서 보잉 항공기도 30대 정도 구매 발주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지금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후 기종 역시도 친환경 기종으로 교체하려는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고 또 대한항공 쪽에서 최근에 아시아나 이제 항공 합병 수준이 거의 지금 막바지에 다다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준을 고려한 지금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대한항공 쪽에는 지금 현재 상승이 될 만한 그런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많이 올라간 거 아니했는데 이제부터 출발 신호탄에 해당하는 거래량이 최근 붙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단기 관점으로 만약에 공략한다 하신다면 22,000원 20선 구간대 기준으로 잡아가시고 목표가 구간은 전년 전고점 구간대 기준으로 26,000원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의 공략주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SK온이 오늘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 둔화 등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 과감한 변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SK온은 오늘 오전 전체 임원회의를 열고 위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분기 흑자 전환을 달성할 때까지 모든 임원의 연봉을 동결하고 임원들에게 주어진 각종 복리 후생 제도와 업무 추진비도 대폭 축소합니다. 변화된 경영 환경을 반영해 업무 영역과 진행 절차, 자원 배분부터 일하는 방식까지 모든 영역을 개편합니다. 우선 이석희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 C레벨 전원의 거치를 이사회에 위임하고 최고관리 책임자와 최고 사업 책임자 등 일부 C레벨직을 폐지, 성과와 역할이 미흡한 임원은 연중 보임을 수시로 변경합니다.
다만 핵심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연구 개발 투자는 최대한 지원합니다. 고객사에 대한 상시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 조직도 권역별로 분리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석희 SK온 대표는 경영층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각오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 성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경기 북부 최대 개발 사업인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을 두고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인 CJ 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공공주도의 공영 개발을 추진합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오늘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 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 6,400제곱미터에 CJ 라이브시티가 총 사업비 2조 원가량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숙박시설,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 계열사 CJ 라이브시티가 선정됐으며 사업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으나 CJ 라이브시티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PF 조성의 어려움 등 사유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도는 민간 사업자 공모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그간 소폭 인상 여부를 검토했던 미수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오늘 인상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7월 1일자 인상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막대한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가 이하의 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달 중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가스요금은 통상 원료비 등을 정산해 홀수달 1일자로 조정하지만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1일 전에라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형 금융업 상장사들은 재무제표 주석에 국제표준 전산 언어 XBRL을 적용해야 한다고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했습니다. XBRL은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 보고, 분석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출, 영업이익 등의 계정 과목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코드를 부여한 전산 언어입니다. 대상은 개별 자산 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이후 2조 원 이상 및 2조 원 미만 금융업 상장사 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